오늘의 사연은 두 아들의 이 행동들 때문에 어머니가 원룸으로 이사를 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게 된 이 큰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2층 집은 이제 저 혼자 지키기에는 너무 크고 외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혼자 계셨어요? 응, 이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 그래도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현우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동우도 오후가 되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다녀갔어요? 응, 방금 갔어. 형이 또 집 얘기했죠? 동우는 부엌으로 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아들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집안을 둘러보는 두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하실 습기 차는 거 봤어요? 큰 공사해야 할 것 같은데. 형, 공사는 무슨? 어머니, 이제 이런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서로 눈치를 보며 집안을 살펴보는 두 아들의 모습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둘 다 가봐. 저녁 먹을 시간 됐잖아. 아들들을 보내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던 시절, 이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뛰어다니고 식구들이 모여 식사하던 거실이 이제는 너무 커 보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큰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살던 때는 이런 모습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왠지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잠깁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우리 집이 이상해졌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내일도 아들들이 올까 걱정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큰아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핀 들꽃을 보며 차 한잔 하려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마당 가꾸느라 힘드시죠?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니, 이런 큰 집 관리하기 너무 벅차실 것 같은데. 현우야, 엄마는 아직 멀쩡해. 그래도 2층 계단도 가파르고 마당도 넓으시잖아요. 현우는 마당을 둘러보더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2층 화장실 수도꼭지 녹슨 것 좀 보세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2층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다락방까지 올라가 이것저것 살피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아들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네, 근데 엄마 방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 방이 더 넓은데 바꾸실래요? 아들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아들의 관심이 집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부동산 알아보는 중이에요. 무슨 부동산? 여기 동네 시세요.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순간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자라는 남편이 심은 매화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이만 가보렴. 네, 다음에 또 와서 살펴볼게요.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매화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들, 손수 도배했던 벽지, 손주들 키 재던 기둥의 연필 자국.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보물 같은 추억인데
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저녁이 되어 창밖을 보니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년 봄이면 이 자리에서 매화꽃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옥상 텃밭의 상추며 고추도 이제 봄을 맞아 새순을 틔우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집을 너무 자주 살펴보네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무거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이제는 아들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를 스스로도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 동우가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의 방문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형이 또 집 얘기했죠? 아니, 그냥 들렀다 갔어. 저번에 형이 집 팔자고 했다면서요. 너희 형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동우야, 아들의 말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현관에 놓인 동우의 구두가 평소보다 깨끗해 보입니다. 부동산을 들렀다 온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형은 바빠서 자주 못 오시잖아요. 동우는 거실 벽지를 손으로 만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벽지의 얼룩도 찾아내며 이것저것 지적합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오래됐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벽지인데 이제는 흠집 난 곳만 보이나 봅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우야, 엄마는 이 집이 좋아.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이 집에서 니들 다 키웠는데. 동우는 아버지가 쓰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위 아버지의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살면서 모실게요. 순간 아버지의 사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우야,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그래도 형보다는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잖아요. 마당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우가 초등학교 때 심었던 나무인데 이제는 그 키가 2층까지 자랐네요. 엄마, 이제 밥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동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흐려져 갑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처럼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만 가봐. 며느리가 기다릴 거야. 네, 곧 다시 올게요.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의 방문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재의 책장을 정리하며 남편의 체온이 묻어있는 책들을 만져봅니다. 저녁 무렵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 주말은 큰아들 현우가 먼저 찾아왔네요. 엄마, 오늘은 제가 집 수리 좀 해드릴게요. 무슨 수리를 한다고 이른 아침부터 왔어? 2층 전등이 흔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전구만 갈면 돼. 아니에요. 제대로 고쳐드려야죠. 그 정도는 엄마가 할 수 있어. 현우는 공구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등을 살피는 척하면서 천장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의심스럽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동우도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주방 싱크대 수리하러 왔어요. 한참을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던 동우가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 집 배관이 다 낡았네요. 2층에서는 전등을 고치던 현우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천장에 습기 찬 흔적이 있어요. 두 아들은 서로를 의식한 듯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30년 동안은 몰랐던 집의 흠이 이제야 보이는 걸까요? 동우야, 주방은 그냥 두면 안 돼? 안 돼요, 어머니. 공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안 곳곳을 들여다보는 아들들의 눈빛이 날카로워 보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타일 교체, 마당 포장.
하나둘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 아들들의 모습에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형, 여기 배수관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다음 주에 업체 불러볼게. 서로 경쟁하듯 수리할 곳을 찾아내는 두 아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들여 가꾼 집이 이제는 낡고 불편한 공간으로만 보이나 봅니다. 둘 다 이제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저녁이 되어서야 두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집안 곳곳이 아들들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벽지에 얼룩, 바닥에 흠집, 천장에 습기 자국.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겐 추억이 담긴 흔적일 뿐인데요. 수요일 오후, 큰며느리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온다고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해왔어요. 수고했다. 냉장고에 넣어두렴. 어머님, 냉장고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아직 멀쩡해? 잘 써지고 있어. 근데 어머님, 부엌이 너무 좁지 않으세요? 며느라, 이 정도면 충분해.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던 며느리의 시선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벽까지 줄자로 재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이 벽 허물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이곳저곳에서 번쩍입니다. 사진은 왜 찍니? 아, 그냥 인테리어 참고용이에요. 현숙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반찬을 핑계로 오는 횟수가 늘어난 것도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주방 서랍을 열어보고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님, 2층은 방이 몇 개예요? 너희들 다 잘할 때 쓰던 방 그대로야.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가 방마다 크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에 뭔가를 적어가며 이것저것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2층 구조가 참 특이하네요. 손주들 크기를 재던 벽에 연필 자국을 보며 옛 생각이 났습니다. 현숙이는 부동산에서 본 듯한 전문가의 눈빛으로 집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오늘은 이만 가보렴. 네, 다음 주에 김치 담그러 올게요. 며느리를 배웅하고 돌아와 주방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며느리의 줄자질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전, 작은 며느리 미경이가 청소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청소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서재 정리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서재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니? 어머님, 먼지가 너무 쌓였잖아요. 그래도 아버님 물건이니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미경이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앞에서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서류들을 뒤적이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입니다. 며느라, 남편 서류는 손대지 말아줘. 어머님, 여기 등기부등본이랑 통장도 있네요? 미경이의 손길이 서류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더니 무언가를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왜 찍니? 아, 정리하기 전에 찍어두는 거예요. 서재 구석구석을 살피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장 사이사이를 훑어보는 미경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님,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서류를 챙기려는 미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고 가. 어머님, 미경이는 아쉬운 듯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책상 위 달력에는 남편의 글씨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미경아, 오늘은 이만하고 가보렴.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며느리를 배웅하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형, 이제 그만 좀 해요.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너는 빚도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형이야말로 회사 일도 바쁜데 어떻게 모시려고?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내가 어머니랑 더 친하다고. 너는 지금 집도 없잖아.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두 아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아들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형,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네가 뭔데? 내가 장남이야. 장남이면 뭐해요?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너 지금 형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두 아들의 모습이 어릴 적 장난감을 가지고 다투던 때와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난감이 아닌 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난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살 거야. 형이 꼭 이 집에 살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 너는 집 팔아서 돈 써버릴 거 아냐? 형이야말로 사업한다고 다 날릴 거잖아.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우수수 잎을 떨어뜨립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이 나무도 아들들의 다툼을 보며 슬퍼하는 걸까요? 여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식탁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들들의 언쟁이 끝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화가 난 얼굴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 감나무 잎만 달빛에 반짝이고 있네요. 이제는 두 아들의 방문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일요일 아침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재산 정리?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남편이 남긴 통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는 장남인 제가 해야죠. 형, 어머니 통장은 제가 맡을게요. 동우야, 너는 빚도 있잖아. 다투는 두 아들 사이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이렇게 다툼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장이라도 주세요. 아들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져 갑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통장들이 서랍 속에서 무거워만 보입니다. 현우야, 동우야, 이제 그만 가보렴. 거실 시계가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들들의 시선이 서재와 제 가방을 번갈아 오가는 것이 보입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이제는 두 아들의 욕심거리가 되어버렸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입니다. 여보, 우리 돈이 아이들 마음까지 흐리게 할 줄은 몰랐어요. 식탁에 놓인 남편 사진이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저녁, 큰아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중한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엄마, 저기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사실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 현우야,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은행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로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엄마, 제가 다 갚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하게? 사업 확장하려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집은 안 돼.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장만한 이 집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 상환 계획, 사업 전망, 어려운 용어들이 귓가를 맴돕니다. 엄마,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식탁 위에 놓인 도장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이 집이 너무 소중해.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집을 담보로 하자고 해요. 밤이 깊어가는데 아들은 쉽게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현우의 시선은 도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작은 아들 동우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급 원두 커피를 사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커피예요. 동우야,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또 무슨 일이야?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어머니 명의로 좀.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동우의 표정이 어제의 형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동우야, 엄마는 그런 거 못해.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마당에 감나무가 흔들리며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어릴 적 동우가 심었던 나무인데 이제는 돈 때문에 찾아오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우야, 그건 안 될 것 같다. 어머니, 이자는 제가 다 낼게요. 돈 얘기는 그만하자. 동우의 눈빛이 점점 초조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동우는 통장을 꺼내며 대출 상담을 받아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식탁 위로 펼쳐진 서류들이 마치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 아들도 이렇게 변했네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답답해 보입니다. 아들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월세 원룸을 알아보려고요. 어르신 혼자 사시나요? 네, 조용한 곳으로 보여주세요. 근처 신축 원룸이 있는데 보실래요? 중개인의 친절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찾아온 부동산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작은 공간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투룸도 있는데 보시겠어요? 아니요, 저 혼자니까 원룸이면 충분해요. 보증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적당히 있어요. 이사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부동산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군데 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원룸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장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원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는 시장도 가깝고 좋으실 것 같아요. 중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라 편할 것 같았습니다. 2층 집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가능하세요. 중개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시장 근처 원룸을 보기로 한 날입니다. 햇살이 좋은 3층 원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계약하고 싶은데요. 바로 계약하실 수 있으세요. 통장이랑 도장 가져왔어요. 신축이라 깨끗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작은 공간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한 장은 이곳에 걸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작은 짐만 옮기려고 하는데요. 언제로 예약하시겠어요? 다음 주면 될까요? 원룸 열쇠를 받아들고 나니 새로운 시작이 실감났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앞으로의 생활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시간을 조율하면서 새벽에 조용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평생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시장 근처라 장보기도 편할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며 새로운 출발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러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남편의 사진과 옷장 속 소중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택시기사님, 시장 근처 신축 원룸으로 가주세요. 할머니,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짐 정리 좀 하려고요. 서랍 속 오래된 앨범들과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고르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림살이를 이렇게 정리하네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원룸으로 들어서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침대 맞은편 벽에 걸었습니다. 아들들이 오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겼네요.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물건들을 가져올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 큰 집과도 작별해야 합니다. 아들들 몰래 짐을 옮기는 게 마음 아프지만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2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에요. 할머니, 이 시간에 혼자 이사 가시는 거예요? 네, 조용히 가고 싶어서요. 짐은 다 정리해 놓으셨나요? 네, 저 상자들만 옮기면 돼요. 마지막으로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통장들과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네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돌아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나무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아 마지막 모습을 담아봅니다. 2층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사님, 이제 가시죠. 작은 짐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아직 잠든 동네를 지나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시장 근처 원룸에 도착하자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짐을 내리며 뒤돌아보니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에 짐을 실어 올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창가에 남편의 사진을 놓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원룸 창가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문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현우야, 동우야. 엄마가 이제 혼자 살고 싶어서 월세로 나왔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어디로 가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조용히 혼자 살고 싶구나?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찾아올 필요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원룸 창밖으로 시장 풍경이 보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 상인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많이 놀랐나 봐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룸 안에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소리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연락이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시장 골목의 분주한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의 문자가 계속 왔지만 이제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입니다. 이사 온 지 하루 만에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두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선택한 거야. 왜 이런 작은 데로 오셨어요? 이제 큰 집은 싫다. 어머니, 다시 돌아가시죠. 아들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원룸 안에 들어선 두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갑자기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난 여기가 좋아. 어머니, 우리가 잘 모실게요. 더 이상의 얘기는 그만하자. 형, 어머니 모시고 가야죠? 두 아들은 원룸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화가 많이 났네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면서 아들들의 성화를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성난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일주일째 아들들의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아들이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오세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린 거지. 그래도 어머니, 시장 골목의 소란한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돈으로 월세 내면서 살 거야. 그래도 이런 데서는. 난 여기가 좋아. 형, 엄마 좀 설득해봐. 원룸의 작은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새로운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 혼자만의 삶을 살아보려고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넓어 보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맛있는 냄새가 저희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주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아들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줄 재산을 기부에 쓸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정말 기부를 쓰시겠어요? 네, 결정했어요. 두 아드님은 아시나요? 오늘 오라고 연락했어요. 어머님, 신중히 생각해 보셨나요? 아들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제 그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난 이제 그 집에 미련 없다. 법무사님께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서 번져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을 놓아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떠나보내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어나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가에 화분에 물을 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시장 근처 원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머니, 오늘 나온 상추 싱싱해요. 어제보다 더 신선하네요. 단골이신데 서비스 드릴게요. 고마워요. 내일도 들를게요.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데 반찬 많이 드세요? 시장 상인들과 이웃이 되어가는 즐거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베란다의 화분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좋습니다. 여보, 이제야 편안해졌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원룸 창가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시장 골목의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장을 보는 일상이 즐겁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드세요?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행복합니다. 큰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찾은 평화가 소중합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친근하게 들립니다. 작지만 소중한 제 공간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이번 사연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네요. 퇴근 후라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표정입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 피곤해 보이는구나.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요양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거실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제가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했을 뿐이에요. 밤이면 찾아오는 관절통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불로 입을 틀어막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챙겨주는 아침상을 받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에 밥맛이 없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네 걱정하는 거 알아. 저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방 안은 점점 더 컴컴해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달빛 아래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부터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까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싶어 마음 한켠이 저려왔어요.
내일이면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 꺼낼 테지만 오늘은 이대로 조용히 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달빛이 만든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방 안에 흐르는 정막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남편이 곁에 있어 든든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게 고되지 않았던 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걱정 말고 가게 정리하고 들어가. 우산 꼭 쓰고 다녀.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장례를 치르고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하지만 오래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에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반찬을 만들고 혼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했어요. 손님들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김치는 우리 엄마가 담그던 맛이야. 이제 반찬은 여기서만 사가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세요. 아들 잘 키우실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이웃집 옷 수선도 맡아서 했어요.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반찬 가게 옆 문방구 아저씨가 가끔 아들 공부를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저희 모자를 도와주셨어요. 야채 가게 할머니는 싱싱한 채소를 싸게 주셨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좋은 생선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저희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아들은 착하게 자라주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아들 자랑하는 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시장 골목이 그립네요. 비가 오는 날이면 남편 생각에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프지만은 않아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저는 밤늦게까지 이웃집 옷 수선을 했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깊어가는 밤을 채웠습니다. 옷 수선비로 받은 돈을 모아 아들 책값을 마련했어요. 때로는 손이 떨려 바늘에 실을 꿰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어요. 늦은 밤 재봉틀 앞에서 졸다가도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지 마. 괜찮아. 엄마는 힘들지 않아.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공부만 열심히 해. 약속할게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겨울밤이면 손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여름밤엔 등줄기로 흐르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이웃들은 가끔 커피도 타주시고 간식도 건네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밤늦게 불 켜진 창문을 보고 걱정하시는 이웃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그동안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재봉틀도 기워진 옷가지들도 추억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의 바늘 자국은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있답니다. 그 작은 상처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져요.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새 신혼살림 시작하는데 엄마가 방해될까봐 그래. 어머니, 그래도 혼자 계시면. 걱정 말고 니네 생활해.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알았어, 잘 살아라.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아들 부부의 짐을 챙기는 걸 도와주었어요. 짐을 옮기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었죠. 제가 쓰던 주방용품이나 이불 같은 것들을 하나둘 꺼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마음을 알았는지 눈시울을 붉혔어요. 작은 단칸방으로 옮긴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 중 필요한 것만 골라 가져왔어요. 방 한 칸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차도 마시곤 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엄마는 이게 더 편해.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걱정 마, 잘 먹고 있어. 주말에 저희가 밑반찬 해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작은 방이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겨 마음이 편했어요. 아들 부부가 가끔 찾아와 반찬도 채워주고 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차츰 적응해 갔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키우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생겼어요. 서로의 자식 자랑을 하며 웃고 떠들던 시간이 즐거웠죠.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몰랐네요. 이제는 제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관절염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모시고 살겠다며 단칸방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결국 함께 살게 됐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저희가 잘 모실게요. 미안해서 어쩌나 니네한테 부담되는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 엄마가 방해될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저희가 잘할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 부부의 배려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챙겨주는 약을 먹으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퇴근 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서히 늘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신경 쓰였어요. 아들 부부의 조심스러운 눈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콩나물국 끓여놨어요. 항상 고마워. 약은 드셨어요? 그래, 먹었어.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았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들 부부에게 소리가 들릴까 이불 속에서 앓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것조차도 힘들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깨진 그릇을 치워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아들 부부의 삶에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다시 시작되는 일상이 저에겐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그날, 저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사진첩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만지지 않은 사진첩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 혼자 할게. 짐 정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도 사진첩만큼은 내가 정리하고 싶어. 어머니, 괜찮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아들의 돌사진이 나왔습니다.
첫걸음마를 뗐을 때의 모습, 유치원 소풍날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시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찍은 사진을 보니 그때의 정이 떠올랐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들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에서는 아들의 밝은 미소가 빛났어요. 엄마, 저 사진 기억나요? 그럼 네가 대학 붙었다고 좋아하던 날이지. 어머니, 저 사진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그래, 가져가거라. 다음에 또 같이 봐요. 응.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마지막 장에는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한번 쓰다듬어 보았어요. 이제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지만 그 속의 추억은 선명했습니다. 몇 장은 요양원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진첩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진첩을 매만지고 있었네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첫 발을 내딛던 날, 낯선 환경에 마음이 떨렸어요. 하얀 벽과 긴 복도, 소독약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 사이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방은 마음에 드세요? 창문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래. 간호사가 친절하게 시설을 설명해 주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저는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자 더욱 적막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겪는 잠자리라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밤새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직 잠이 안 오네요. 처음이라 그러실 거예요. 그런가 봐요. 수면제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누웠지만 집이 그리워졌어요. 익숙했던 내 방의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불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전화도 할 수 없었어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이곳이 저의 새로운 집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요양원에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옆방의 할머니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들어왔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제가 많이 서툴러서요. 우리 이제 친구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점차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침마다 옆방 할머니와 함께하는 체조가 일과가 되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서로의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우리 아들이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주말에 온다고 했어요. 자식들 얘기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맞아요. 다들 잘 자랐죠. 우리도 이제 편하게 지내요. 그러게요. 이제는 좋은 친구가 생겼네요. 복도를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간호사들도 저희를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서로의 반찬을 나누어 먹기도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를 따로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을 나눠드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추억을 공유하며 웃고 울던 밤들이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매주 오던 아들의 방문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방문에도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달력의 방문 날짜를 동그라미 치며 기다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바쁘면 다음에 와도 돼.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올게요. 아들, 무리하지 마.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더 신경 써서 단장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옷매무새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달라고 간호사님께 부탁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종종 약속이 미뤄지곤 했습니다.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지친 듯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다음에 와도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면회 시간이면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우리 아들인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죠. 달력의 동그라미는 다음 달로 미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옆방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다는 말을 전화로 전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안이 되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면회가 있던 날들의 달력을 넘기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 올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의 친구가 되어주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할머니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조용히 떠나셨다는 간호사님의 말씀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번까지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그래, 너무 갑작스럽네. 점심도 같이 드시자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봐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함께했던 체조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그리워졌어요. 할머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식사 시간이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 더욱 쓸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멸치볶음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녁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새로운 분이 오셨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요양원 생활이 다시 처음처럼 낯설어졌습니다. 미술 치료 시간에도 그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밤이면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간호사님들은 저를 걱정하며 더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요. 이제는 할머니가 계시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살며시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시겠죠? 저도 언젠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 관절염이 더 심해졌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때면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지 걱정하지 마. 병원은 잘 다니시죠? 그럼 간호사님들이 잘 챙겨줘. 몸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매일 아침 약을 받으러 갈 때면 복도가 더 멀게 느껴졌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부축해 주실 때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들이 면회 올 때는 더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약은 잘 챙겨 드시죠? 그래, 하나도 빼먹지 않고 먹어.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저는 아들 앞에서 절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병원비나 약값 때문에 부담될까봐 더 아프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어깨가 무거워질까봐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통증을 견디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는 늘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아픈 건 제가 견디면 되니까요. 추석이 다가오자 요양원의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하나둘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추석에는 아들이 데리러 오나요? 아마도요. 곧 올 거예요. 그럴까? 복도에는 가족들을 맞이하는 반가운 인사 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는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아들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님이 건네주신 송편을 받아들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자식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죠? 괜찮아요. 내일은 꼭 오실 거예요. 그렇겠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추석 나들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바쁜 일상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걸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크고 밝아 보였어요. 어릴 적 추석이면 아들과 함께 달 구경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날들이 추억으로만 남았네요.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년 추석에는 아들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요즘 들어 손 떨림이 더 심해져서 식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젓가락을 잡으려 해도 자꾸만 손이 떨렸습니다. 밥알 하나를 집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숟가락으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아직은 젓가락으로 할 수 있어. 도와드릴까요? 혼자서 해볼게. 천천히 드세요. 다른 어르신들은 식사를 금방 마치는데 저는 더뎌졌어요. 젓가락질이 서툴러져서 옷에 음식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밥을 먹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한 숟가락 뜨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식당에 혼자 남아 식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려 노력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식사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면회를 왔다가 우연히 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침대 옆 서랍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아들이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 별거 아니야. 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셨네요. 심심할 때 끄적이는 거야.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쁜 네 생활에 방해될까 봐.
일기장에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써내려간 저희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추석날 아들을 기다리며 써내려간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져 글씨가 삐뚤빼뚤해진 페이지도 있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을 글로 적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속에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점점 흐려지는 글씨체를 보며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해온 페이지들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몰라 배웠네요. 그런 말 하지 마. 죄송해요. 아들은 한참을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일기장이 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니까요. 예고도 없이 아들이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거라.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적 무릎 다친 아들을 달래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만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비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제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어릴 적 모습이 보였어요. 늘 씩씩하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요양원의 풍경이 더 밝아 보였어요. 아들과 함께 복도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 퇴원 수속을 밟던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지내온 방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정말 괜찮겠니? 네, 저희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는 어떡하고? 와이프도 좋아해요. 그래도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왔어요. 창가에서 보던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님들이 환한 미소로 배웅해 주셨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이곳에서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옆방 할머니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미술 치료실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또 놀러 오세요. 잘 지내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요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살짝 떨렸어요. 아들이 제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까지 가는 길이 새삼 낯설었어요. 며느리가 차 안에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설렜어요. 차창 밖으로 요양원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집의 2층을 제 전용 공간으로 개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선물이라며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지. 이제 여기가 어머니 공간이에요. 너무 큰 방을 주면 어쩌니.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창문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작은 책장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는 푹신한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화장대와 옷장도 새로 들여놓았더군요. 욕실도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아침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작은 다실이에요. 차도 마실 수 있게 해놨구나. 여기서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얼마나 들었니? 어머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2층 전체를 제 공간으로 만들어준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구석구석 세심하게 신경 쓴 며느리의 정성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의 마음이 공간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기대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욱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맞이할 날들이 설레었어요. 이제 여기가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제 공간이 생겼네요. 여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아들과 함께하는 산책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이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래, 산책하기 딱 좋구나. 어머니 걸음이 훨씬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매일 같이 걸어줘서 그런가 봐. 내일은 저쪽 길로 가볼까요? 그래, 새로운 길도 좋지. 아침 산책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도 나누고 오늘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해도 좋았어요.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저기 꽃이 예쁘게 폈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죠. 사진 한 장 찍을까? 이렇게 아들이랑 산책하니 좋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아들은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도 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늘 새로운 이야기와 풍경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산책은 저희 모자의 특별한 약속이 되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산책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요.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만두를 빚는 시간이 생겼어요. 손주들이 제 방으로 올라와 2층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가 행복합니다. 작은 손으로 만두피를 동그랗게 만드는 모습이 예쁘기만 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우리 손주가 솜씨가 좋구나. 저는 할머니처럼 예쁘게 못 만들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렴. 할머니 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내일도 또 만들자. 만두소를 넣고 조물조물 빚는 손주들의 표정이 진지해요. 가끔은 만두소가 흘러나와도 즐거운 표정입니다. 서로 누가 더 예쁘게 만들었는지 자랑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부엌에서 올라오는 만두 굽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웁니다. 며느리는 아이들과 제가 만든 만두를 정성스레 요리해 주었어요. 할머니, 이번엔 김치만두 만들어요. 다음엔 군만두도 먹고 싶어요. 할머니랑 만두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 듣는 게 좋아요. 우리 손주들이 참 착하구나.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의 불안한 하루보다 작은 원룸에서의 평화로운 하루가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믿음도 바뀌었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시장 골목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며 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효도 여행을 보내주면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심각해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 밤 끓여드리는 죽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시는 모습에 저희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병실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저희 손을 잡으셨고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저를 먼저 걱정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편히 쉬어요. 자네에게 미안해. 이제는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하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잘 살아갈게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저를 위한 당부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재산 전부 당신 앞으로 해놨으니 당신이 알아서 쓰게. 여보, 그런 말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우리 아들 성격 당신이 잘 알지 않나? 돈 문제로 자네한테 괴롭히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실 안에는 아들 부부도 있었지만 남편은 끝내 저에게만 재산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평소 돈 문제로 말썽이 많았던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제 말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편히 쉬시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저의 손에서 점점 온기가 사라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병실 한켠에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탓인지 아들의 표정에서는 큰 동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고 문상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제대로 된 슬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저 조용히 남편을 보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빈자리가 주는 적막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매일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괴로우시죠? 어머니, 제가 반찬 해드릴게요. 냉장고 좀 볼게요. 어머님, 영양제랑 보약 좀 지어왔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살가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퇴근 후면 어김없이 찾아와 저희 안부를 물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수시로 확인했죠. 엄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엄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이제야 부모된 마음을 알게 된 건가 싶어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청소를 한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저녁이면 아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류가 있는 서랍장을 정리한다며 며느리가 꺼내보는 서류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저 며느리의 호의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했던 아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살면 좋잖아.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반가웠지만 점차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데려가거나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제 방까지 구석구석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함과 서랍장을 정리한다며 뒤적이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에 없던 살가운 행동들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잦아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지나친 관심이 순수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들은 돈 문제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탕진하고 주식 투자로 목돈을 잃기도 했었죠. 어느 날 아들이 평소와 다른 정장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있었고 뭔가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어.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대박 날 수 있어.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3개월 안에 원금의 3배는 벌 수 있다니까. 엄마, 내가 이제는 제대로 해보려고. 엄마가 투자해주면 매달 이익금 다 갖다 드릴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엄마 제발. 이번에도 평소처럼 즉흥적인 투자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탁에 펼쳐놓은 사업 계획서를 보니 수입 자동차 딜러십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5억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아들의 사업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저지른 실수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사업계획서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가식적인 효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안 믿어주지. 분을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탄탄한지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이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발길도 끊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며느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한 달 뒤 우연히 마주친 동네 이웃에게서 아들이 다른 투자자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를 받지 못한 아들의 사업 계획은 무산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아들의 예전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남편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믿었습니다. 돈 때문에 변해버린 아들을 보며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투자 요청을 거절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명품 가방을 메고 외제차를 몰고 왔더군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낯선 외제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느리였죠. 어머님,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시나 봐요. 어머님 댁에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식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애도 이제 중학생인데 학원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이번 달 카드값도 연체되고 은행에서 자꾸 독촉 전화가 와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차 안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고 손목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이상했고 돈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며느리는 결국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떠났지만 떠나기 전 던진 말이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들을 통해 며느리가 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주변 이웃들은 제가 자식들한테 너무 박하다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질수록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이웃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함께 걷다 보면 서로의 근황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내외의 변한 모습이 너무 서운해서 할아버지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저희 말을 들어주셨죠. 요즘 아들 내외가 많이 달라졌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자식이라고 다 믿어선 안 되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할아버지는 남편의 판단이 옳았다고, 제가 잘 버티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버겁지만 할아버지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자식보다 이웃이 더 가까울 수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들과 마주쳤지만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혈육보다 이웃이 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잠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쏟아지는 물건 소리가 들렸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서랍장과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서류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제가 어머님 방 청소를 좀 해드리려고요. 어머님 방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도와드려야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니 대부분 은행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으려 했다는 게 분명했죠. 서랍 맨 아래 칸이 열려 있었는데 그곳은 제가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통장과 도장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어난 척했죠.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며느리의 행동을 되새겨보니 분명 계획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 마트에 가는 시간을 알고 있었던 며느리가 그 틈을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방문은 완전히 끊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죠.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지 일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중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군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베트남 여행 팸플릿을 들고 있었죠. 엄마, 내가 효도 관광 한번 보내드리려고 해요. 베트남이 요즘 한국 노인분들 사이에서 인기라던데. 리조트도 미리 예약해놨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여행으로 마음을 풀어주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게요. 이제부터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돌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팸플릿 속 리조트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들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휴양지의 모습들이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얼마 전 며느리의 행동이 떠올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권도 새로 만들고 짐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설렘도 있었죠. 이웃들은 자식이 효도 관광을 보내준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출발 전날 아들은 직접 집으로 와서 여행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효도를 하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더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다시 한번 떠올랐죠.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아들은 약속대로 호화로운 리조트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리조트까지 고급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제 안부를 물었죠. 열대 과일과 음료가 가득한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로비에서 체크인을 기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들었죠. 엄마, 방은 오션뷰로 예약했어요. 룸서비스도 24시간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주문해요. 스파 예약도 해놨으니까 내일 편하게 즐기세요. 여기 직원들이 다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실 거 없어요. 저녁은 뷔페에서 드시면 돼요. 내일은 제가 시내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구도 고급스러웠고 어메니티도 최고급이었죠. 아들은 저녁 식사 때까지 계속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식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죠.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먹은 저녁 식사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일일이 설명해가며 접시에 담아주었죠. 발코니에 앉아 야자수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아들의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권과 현금도 따로 보관했죠. 첫날 밤
호화로운 객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저녁, 아들은 저를 현지 야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낯선 풍경과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베트남 현지 음식을 맛보며 시장을 구경하던 중 아들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를 하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죠. 엄마,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계세요. 제가 금방 올게요. 저기 보이는 가게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망고 사올게요. 이 자리에서 꼭 기다리세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30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금방 올게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에는 현지인들만 가득했고 한국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30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주변 상인들에게 아들의 행방을 물어보려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더욱 답답했습니다. 야시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가는데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거리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야시장에 홀로 남겨진 채 저는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죠.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야시장 주변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취객들만이 휘청거리며 지나갔죠. 낯선 남자들이 다가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죠. Where you go? 무섭게 생긴 현지인들의 말에 저는 무서워 말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발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도 알 수 없었죠. 어둠 속에서 간간히 비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더욱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말을 걸었지만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었죠. 휴대폰은 이미 베트남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았고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전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죠.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걸었습니다. 한밤중에 베트남 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저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거리에 개들이 달려와 짖어대는 소리에 저는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고 저는 그저 벽에 기대어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아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한 식당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식당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안에서 청소를 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보고 황급히 문을 열어주셨죠. 아이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우신 거예요? 어서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영사관에도 연락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주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계획적인 유기였다는 걸 직감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영사관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저를 식당에서 쉬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영사관 직원이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여권 발급과 귀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죠. 경찰은 제 아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고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은인이었죠. 영사관의 도움으로 귀국 항공권이 발권되었고 저는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악몽 같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더 큰 싸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한국에 돌아온 후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라 잠들기가 힘들었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고 의사 선생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러려고 너를 키웠나?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제게 법적 대응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아들 부부를 만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저를 피했죠. 심리 상담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제 삶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부부는 보이지 않았고 아들의 핸드폰만 덩그러니 있었죠. 아들이 집에 놓고 간 휴대폰이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며느리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그대로 보였죠. 처음에는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베트남 여행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죠. 내용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보험금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직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베트남에서 실종된 걸로 처리하면 돼.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다 정리해뒀지?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해.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고 계획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베트남에서 실종시키려 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식들의 계획이 이렇게까지 치밀했다니요. 휴대폰 속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 순간 현관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현관에서 마주친 순간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들 감히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대했죠.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왔어요? 귀국했으면 됐잖아. 뭘 더 바라는데?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살기 바쁜데 그만 좀 하시죠. 이제 그만 가시죠.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아들은 계속해서 귀국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마치 제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대했죠. 그들의 냉담한 태도를 보며 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법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확신했죠.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법률 사무소들의 연락처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였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게 명백해졌죠. 경찰은 증거를 검토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와 함께 존속살해 미수 혐의까지 적용된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대형 로펌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고,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단정지었죠.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느꼈죠. 이건 명백한 존속살해 미수죄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기죄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 혐의도 있네요. 아드님 부부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죠.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아들에 대한 상속권 포기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 부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결국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구속 수감되었고 저는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변호사는 이 사건이 가족 간의 보험 사기 미수 사건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죠. 우연히 TV에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무언가 결심이 섰죠. 그동안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장학재단 설립은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죠.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후에도 계속 자문해 드릴게요.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재단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죠.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재단 이사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했습니다. 교육계 전문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을 이사진으로 모셨죠. 장학생 선발 기준도 꼼꼼히 마련했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를 중요하게 보기로 했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마침내 재판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묵묵히 재판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반인륜적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해치려 한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눈을 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산의 고통부터 키워온 세월이 모두 허상이었던 것만 같았죠. 변호사는 이 판결이 비슷한 사건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보험 사기를 엄중히 처벌한 첫 사례라고 했죠.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사람을 보내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 앞을 떠나며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친구인데 제 사연을 듣고는 곧바로 연락을 해온 거였죠. 지금까지의 일들을 털어놓으니 친구는 제주도로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했죠. 서울에서 너무 마음고생 많았잖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때? 내가 정착할 때까지 도와줄게. 바닷가 근처에 좋은 집들이 많아. 여기 사람들은 다들 순수해. 이제는 네 인생을 살 때야. 친구의 제안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죠. 친구가 추천해준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저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 같았죠. 서울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죠.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할 제 인생의 이막을 생각하니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을 더 넓히기로 한 것이죠. 현지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고요. 할머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재단의 지원 범위를 넓히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방안을 모색했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었죠. 재단의 새로운 방향성이 잡히면서 저희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살면서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이 없는 대신 전국의 수많은 장학생들이 제 자식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왜 그렇게 강하게 대처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때로는 용서받지 못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